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커즈 학습 발표대회 사회를 맡게 된 안재현, 윤지영입니다. 오늘은 6개월간 무커즈랑 동아리 활동하면서 배우고 알게 된 내용을 PPT를 통하여 발표한 날입니다. 지영씨, 그 전에 무커즈라는 동아리는 무슨 동아리죠? 무커즈는 자율연합 학술 동아리로서 도크를 통해서 우리의 호기심과 학문적 탐구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아리입니다. 와, 이렇게 좋은 동아리가 활성화되기까지 많은 기여를 해주신 분들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각 학교들에게 무커즈를 소개하고 이 학술대회에 시작과 같은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무커즈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바로 회장 문결 학생, 부회장 백진규, 심현보 학생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공부만 해도 모자란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지영씨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뭔가요? 네, 저는 다소 어려웠던 내용의 강의를 영어로 듣는다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활동을 통해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더 깊은 탐구를 하고 또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이제 저희 둘처럼 자신의 꿈과 가까워지기 위해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활동한 다른 친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꿈에 더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충제 계란이 뭐죠? 계란에 살충제를 뿌린 거라고 하는데요. 아, 정말요? 근데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죠? 그러게요. 경영학과 팀이 이에 대해 설명해 준다고 하는데요. 와, 정말 기대돼요. 자, 그럼 대망의 첫 번째 발표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과 A팀 퍼플 오션의 팀장을 맡고 있는 문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프린시플 미시 경제학의 원리에 대해 수강을 했는데요. 오늘은 미시 경제학의 원리 중 간단한 세 가지 개념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준비 과정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2학년 학생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발표 자료도 2학년 학생들이 주도하여 최선을 다해 만들었고요. 저희 3학년 학생들은 그저 틀린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자료는 PPT 형식과 프레이즈 형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형식으로 중간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유의를 바란다는 점을 하고 싶습니다. 서론이 길었고요. 이제부터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요즘 시사가 되고 있는 사회에 대해 소개한 다음 그 사회에 담겨있는 경제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예시를 통하여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사례 소개입니다. 저희 팀이 선정한 사례는 바로 살충제 달걀입니다. 살충제 달걀에서는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 자리에서 살충제 달걀을 들어보신 적이 없는 학생은 아까 안재현 학생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경제학을 배우는 저희가 살충제 달걀을 왜 소개했냐? 바로 살충제 달걀이 경제학과 경제학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살충제 달걀이랑 경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살충제 계란 여파, 계란 판매 40% 주고 제빵, 친환경 식품, 분유, 베이컨까지 매출 20% 감소. 지금 봐왔겠지만 저희가 제공한 자료 첫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입주치 부분에 유의하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사에 담겨 있는 경제학적 원리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수요와 공급, 대체제와 보완제, 가격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3학년 윤효석 학생이 수요와 공급에 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살충제 계란 여파로 계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게 될 윤효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후코즈 활동을 통해 Change in Demand와 Change in Supply라는 강의 주제를 듣고
계란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유기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었어요. 자, 이 사진은 앞에서 본 기사를 발췌해낸 부분인데요. 이 기사 내용에서는 살충제 계란 여파로 그 판매량이 보시다시피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계란 판매량이 줄게 되었는지 경제학적 관점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수요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는 하는 욕구인데요. 살충제 계란의 여파로 소비자들이 계란이 몸에 해롭다는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소비자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데,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원래 수요 곡선이 여기 수량은 판매량이랑 같다 보면 되고요. P0, Q0에서 원래 가격이랑 수량이 형성되는데 여기 수요가 감소하면서 P0에서 P2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수량은 Q0에서 Q2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공급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건데요. 저 공급은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제공한다는 개념인데요. 일단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자 우리 정부는 생산 규제를 통해서 살충제 지수가 기준 지수를 초과하게 되면은 그 계란은 폐기 처분되므로 농가에서 생산량을 줄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농가에서 전체적인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공급 곡선은 보시다시피 여기도 P0, Q0에서 원래 가격과 수량이 형성되는데요. 여기 공급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가격은 P0에서 P2로 상승하게 되고 수량은 Q0에서 Q2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로 인해 계란 시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면서 판매량이 이전보다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로 인해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여기 수요 감소폭이랑 공급 감소폭을 통해서 가격을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수요 감소폭이랑 공급 감소폭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일단 판매량은 확실히 우리가 감소했다는 것을 여기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살충제 계란이 해롭다는 인식이 수요를 감소시키고 정부의 생산 규제로 인해 공급이 감소하여 판매량은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네, 일단 수요와 공급의 감소에 대해서 계란 시장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마치겠고요. 네, 저는 무크 강의를 듣고 시사적인 부분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게 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황인택 학생이 대체제와 보완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체제와 보완제를 설명하게 된 황인택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대체제와 보완제의 의미를 설명하게 될 건데요. 일단 대체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재화 중에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렵게 풀이된 건데 치킨이나 피자와 같이 이걸 쉽게 생각하면 라이벌이라는 단어로 대충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완제는 두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때 효용이 증가하는 재화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우유랑 시리얼과 같이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발췌된 신문 기사에 따르면은 여기서는 계란의 대체제는 딱히 나와 있다 보지 않지만 보완제를 먼저 찾아보자면 여기서 베이컨류와 햄류 계란과 함께 먹는 베이컨류와 햄류 같은 것이 여기서 보완제라고 딱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방금 말한 게 설명이 되는지 한번 문제 같은 걸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음 중에 보완제와 대체제가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는 것을 먼저 한번 한 15초 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일단 여기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3번에서 커피와 크림은 서로 같이 먹었을 때 좀 더 만족이 생겨나고 서로 상호상조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제라고 볼 수 있고, 콜라와 사이다는 서로 라이벌 관계인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기 연관 대체제와 보완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건데요. 먼저 대체제 사이의 관계에서는 만약 저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와 같이 라이벌 AJ의 가격이 비싸질수록 다른 상품의 BJ의 수량은 커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 근처 예로 들어보자면 아까 말했던 치킨이 비싸진다면 피자를 먹으면 사람이 많아지는 것과 같은 걸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완제 사이의 관계를 먼저 보자면, 보완제 역시 이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격이 비싸질수록 함께 쓰는 재화의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아까 말했던 우유와 시리얼과 같이 우유의 가격이 상승하면 시리얼 수요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나와 있는 신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본다면, 살충제 계란의 요인으로 정상 계란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함께 먹는 햄류나 베이컨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승현 학생이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제에서 탄력성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하승현입니다. 탄력성을 설명할 때 솔직히 이거 경제 시간에 배우기도 어렵고, 이거 탄력성 엘라스틱이라는 말도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제 잘못이니까 그냥 줘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기 전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일로 달걀 판매업자가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면 이것이 가능할까? 제가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설명하기 전에 이거 보시죠. 칠수 옆에는 시 같은 복합품입니다. 우선 시계를 보시면 제가 한번 가정해 볼게요. 칫솔이 1,000원이라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500원 떨어졌어요. 그런데 500원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오늘 이번엔 치약 가격이 500원이니까 이제 하루에 이빨 5번씩 닦아야겠지. 그건 아니고, 아니면 치약이 1,000원이었다가 2,000원 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갑자기 오늘은 치약이 2,000원이니까 오늘부터는 하루에 이빨 2번씩 닦아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 C 같은 국가품은 30만원짜리가 갑자기 10만원 되면 세일 하나 보내 하고 사겠죠. 더 많은 사람이 사겠죠. 그런데 30만원짜리 사는 것을 갑자기 50만원 올리면 사람들이 이걸 비싸졌어 하면서 안 사겠죠. 이것을 탄력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우선 비탄력적과 탄력적으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름 붙일 건데요. 우선 칫솔의 경우 두 개 차이 말해드릴게요. 칫솔이란 찰 같은 것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변해도 맨날 사용하는 양은 똑같아요. 앞서 말했듯이 칫솔 가격이 얼마 됐을 때 우리가 이빨 닦는 건 3번이니까 사용하는 양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탄력적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그리고 이 시계 같은 국가품은 우리가 가격이 많이 변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양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탄력적으로 붙일게요. 그냥 이거 붙일 테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자면 방금 전까지는 소비자 입장이었다면 이번에 기업 입장에서 제가 한번 칫솔 치약의 판매업자 되어주시라고요. 여기 제가 원래 칫솔이 1,000원짜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좀 더 돈 벌고 싶다 하면 어차피 사람들이 사는 양은 똑같으니까 가격을 올리긴 하겠죠. 1,000원짜리를 팔아도 3개 살고 3,000원 올려도 사람들이 3개 샀다면 3,000원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탄력적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면 기업에게 좋은 거예요. 소비자한테는 안 좋지만, 반대로 사치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를수록 사람들이 안 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조금씩 내리면 그만큼 소비자가 많이 사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보면 물가가 많이 오른다 하잖아요. 라면 같은 거 가격 많이 오르는데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가격 올라도 라면 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호갱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우선 그리고 이거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사진 기사 보시면
생필품의 개라는 다른 상품의 안전성 논란이 발생했을 때보다 매출 감소가 적은 편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생필품 아시죠? 네. 그래서 생필품의 경우 가격이 상승해도 판매량이 적게 감소하므로 오히려 판매업자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제가 들었던 그 질문 있잖아요. 계란업자가 이것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상으로 저는 이렇게 탄력성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무커즈 활동을 같이 하고 PPT를 제작하게 되어서 이번 무커즈 활동에 대한 후기를 남기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무커즈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경제 분야와 실생활의 밀접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무커즈 활동으로 배웠던 경제 지식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실제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접목시키면서 경제 분야와 실생활의 밀접성을 느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전공 관련 지식을 함양할 수 있겠습니다. 전공 진로 관련 분야를 강의를 들으면서 장래 진로 희망에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어 강의를 들으면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는데요. 외국 저명한 대학교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의 장래에 한 발짝 나아가고 다양한 관점에서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달망한다. 플래너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말인데요. 이번 무커즈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의 장래로 지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무커즈가 해서 우리의 꿈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일틱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영 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뭔가 이름만 들어도 복잡해요. 쉽게 알려줄 사람이 없을까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컴퓨터공학과의 프린퀄리티 팀의 저는 임도현이고요. 저는 신형재입니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인원이 2명이에요. 그래서 많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 잘 봐주시고 또 저거 왜 넣었지라는 생각이 있어도 좀 봐주세요. 네. 일단 저희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한번 내릴게요. 보세요. 쉽게 말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란 컴퓨터에게 임의로 만들어진 언어를 사용해서 명령을 내리고 그 컴퓨터가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과 컴퓨터가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가 프로그래밍이에요.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저희 팀명이 프린칼큘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이 자바의 조상이에요. 이 친구가 그 콜라드 주세라는 사람이 제작했는데요. 2차원 함수, 그러니까 변수가 2개인 x, y를 사용하는 함수만을 계산했는데 1990년대에 업그레이드돼서 3차원 함수, 그러니까 x, y, z라는 3개의 변수를 사용하는 함수로 이게 변했어요. 그래도 충분히 의미 있는 팀명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미적분은 교양 과목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산수학이 왜 필요하나가 더 궁금하실 거예요. 이산수학이 뭐냐면 큰 토미바퀴 하나 돌아가면 옆에 있는 작은 토미바퀴는 몇 바퀴나 돌아가냐 그런 식의 문제고요. 좀 어려운 문제로 있으면 바늘을 떨어뜨렸을 때 그 바늘이 마룻바닥 선에 걸칠 확률 그게 이산수학이에요. 근데 왜 컴퓨터공학과에서 그런 어려운 걸 배우냐 의문이 있을 텐데 컴퓨터공학과에서 배우는 이산수학은 배열이라는 이제 함수의 순서를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거를 컴퓨터 언어로 풀어내요. 그 식을. 그래서 완전 복잡합니다.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 하면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약간 페인같이 그렇게 프로그래밍만 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프로그래머는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화하는 능력이요.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그 주장을 프로그래밍으로 실현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없으면 절대 이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다른 분들은 이제 프로그래밍에 관한 지식 뭐 이런 걸 설명할 걸 예상하시는데 저희는 너무 복잡하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운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바가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당연하죠. 처음 배웠는데 하지만 자바를 굳이 택한 이유가 있다면 뭔가를 만들고 싶어서 택했고요. 그래서 포커즈라는 대학 강의 듣고 활동하는 그런 동아리 이름에 맞게 처음에 대학 강의를 들었어요. 영어로 된 강의는 기본 지식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듣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저기 교수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질이 절망적이에요. 480인가? 그래가지고 저희는 저거 듣고 하려다가 저것도 기본 지식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포기할 뻔했는데 저 책이 저희 살렸어요. 저희 이제 맨 땅에 헤딩 수직에 바닥에 보이는 배경지식 가지고 몰두했어요. 저희는 나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이 배웠죠. 이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계산기. 이거 6개월 동안 배웠는데 계산기 말고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많이 절망했고 또 멘탈이 나갔어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엄청나게 생각하는 결과로 첫 번째로 이제 엄청 큰 수를 계산해보자라는 취지로 계산기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보통 계산기는 10자리 이상의 계산을 못하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래서 그 이상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두 번째는 이제 자바 자체는 적분 계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자바에서 직접 구현해보자는 취지로 적분 계산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거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등급 계산기로 응용을 했어요. 세 번째는 그 매스점 랜덤이라고 0부터 1 사이에 모든 소수 값을 출력해주는 그 메소드라고 해요. 근데 거기다 정수를 곱해주면 정수 형태로 나오거든요. 뭐 6을 곱해주면 1, 2, 3, 4, 5, 6 이런 형태로 랜덤으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주사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주사위 게임이라고 부르기 부끄럽지만 뭐 게임도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엄청나게 큰 수를 계산하게 해주는 계산기예요. 보시면 일단 처음 간단한 수부터 계산해 볼게요. 뒤에 혹시 보이시나요? 대답 좀. 안 보인다는데 어떡해. 이게 지금 59,049를 243으로 나눈 건데 243이 나오네. 그래요. 이번에 엄청 큰 수를 계산해 볼게요. 저 몇인지 저도 모르죠. 네, 지금 저게 한 대충 봐서 20, 30까지 넘은 것 같은데 더 큰 것 같아요. 네, 저 정도까지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다만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칙연산은 불가능합니다. 사칙연산 이해를 계산해버리면 컴퓨터가 펑 하고 터져요. 네, 다음 거. 네, 다음은 적분 계산기를 이제 등급 계산기를 응용한 함수인데요. 네, 여기에 제 국어 점수를 입력할게요. 82.4점이에요. 잘 아닙니다. 그리고 적분이라 좀 걸려요. 네. 3등급이라 되는데 82등급이에요. 이게 왜 오차가 나냐면요. 표준 편차는 대상이 무한이에요. 아주 무수히 많기 때문에 200명 가량 되는 사람의 그 등급을 나타내기에는 많이 무리가 있는 함수입니다만 저기 밑에 있는 식대로 위에 있는 거 여기 있는 이 식을 붙여가지고 값만 다르게 변경하면 일반적 공계산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주사위를 돌리는
게임인데요. 한번 해보죠. 일단 종료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큰 수가 승리한다는 룰과 작은 수가 승리한다는 룰이 있는데요. 그러면 비기능 기능도 있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게 사실 인공지능의 시초예요. 네, 아무튼 그래요. 다만 한계는 저걸 어플리케이션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력이 부족해서 저걸 못했어요. 그 다음 우리들의 목표를 하고 싶은 거, 이 목표를 봐보면 저희는 시스템 서버 관리자라고 이제 게임에서 서버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서버 오파되면 그걸 복구하고 서버 점검하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사실 훨씬 광범위합니다. 그 일반 웹사이트 관리하는 사람도 서버 관리자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컴퓨터 성능을 한계까지 테스트하는 사람들도 서버 관리자라 불러요. 그래서 컴퓨터 구조에 관한 지식도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직접 전남대학 아티스트를 다녀와서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에는 서버 관리 전문가가 많이 없어요. 기업에 한두 명 정도 있다는데 이 사람들이 갑으로 불리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만 인식이 많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대우를 받지만. 그래서 외국으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정보보안 전문가로서 해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는데요. 다만 해커는 약간 창 같은 느낌이고 정보보안 전문가는 반대죠. 이 자바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보안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바만 좋아요. 자바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보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막아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요. 막상 자바를 막는 그 정보보안 전문가의 언어는 C 언어예요. 자바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뭘 만들었으니까 막아야 되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파일 제작이 가능한 수준이 되면 C 언어를 기계 파고들어서 바이러스랑 방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직접 실행시켜 보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발표였던 조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씨 왜 그래요? 심장이 어디 아파요? 이렇게 아플 땐 어떡하죠? 이렇게 아플 땐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죠. 그럼 지금 빨리 의학과 팀을 만나볼까요? 의학과 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발표 담당 노영입니다. 먼저 피지올로지가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생리학이라는 의미인데 생리학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체 각각의 장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장기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기관계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또 많이 생명과학 쪽에서 간단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테지만 우리 몸에는 다양한 기관계들이 있어요. 여기 호흡 기관계도 있고요, 호흡계도 있고 여기 배설계 또 여기 보시면 또 내분비계 등등 다양한 기관계들인데요. 저희는 이 중 몇 개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발표할 겁니다. 먼저 이거 내분비계인데요. 내분비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뇌에 달린 여기 시사부입니다. 시사부가 우리 몸의 내분비계 조절 중추인데요. 여기서 가장 많은 호르몬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갑상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상샘암 뭐 그런 걸로 해서 여기서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여기 우리 몸 대사량을 조절해 줘서 체온 조절의 역할을 합니다. 또 여기 부신이라고 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뭐 아드레날린 같은 걸 분비하고요. 또 신경계입니다. 신경계인데요. 신경계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중추신경계, 하나는 말초신경계인데요. 중추신경은 여기 뇌 쪽부터 해서 여기 쭉 따라오는 여기 뇌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또 말초신경계는 여기 바깥쪽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초신경계는 여기 이렇게 감각연화, 운동류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간단하게 보고만 넘어가죠. 네,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한 부분이 근육 부분이랑 또 근육과 이제 뭐 인대 그쪽인데요. 근육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골격근이에요. 골격근은 우리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근육이죠. 그리고 내장근, 신장근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네, 다음으로 근육의 수축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 몸의 근육 세포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게 두 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막대기고요. 여기가 액틴 필라멘트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서로 빈 공간 사이가 이렇게 딱 채워지면서 근육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 보시면 간혹 운동하다가 이런 근육이나 인대 같은 조직을 다친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근육과는 좀 다르지만 이 중 하나는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몸의 무릎 부분 뼈에는 이렇게 많은 인대한 조직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부분이 바로 우리 무릎 아시죠? 무릎 덮개, 무릎 슬리골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릎 덮개를 하고 여기가 무릎 덮개 그 인대인데요. 십자인대가 어디냐면 여기 노란 부분이에요. 여기가 전방 십자인대고 이쪽 뒤에가 후방 십자인대예요. 이쪽 부분이 좀 가운데 있으니까 좀 중요하겠죠. 여기 심한 운동을 하다가 이 부분이 끊어지면 재건 수술을 많이 하죠. 많이 보조기 못 차고 재활도 하고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 말을 듣니. 그리고 다른 걸로는 여기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야구 찾아보다 보면 막 투수들이 막 토미존 서저리라고 해서 여기 팔꿈치에 있는 인대가 끊어져서 여기를 재건하는 수술을 하게 돼요. 이게 투수가 공 무리하게 던지다 보면 이쪽 부분에 무리가 가면서 여기 이렇게 끊어져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 이렇게 인대들 중에 여기 끊어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공이 많이 아프겠죠. 많이 아픈데 이거를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붙여본 수술도 있는데 이 붙이는 수술은 잘 효과가 그냥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도 안 하고. 그래서 보통 다른 근육에서 떼와서 이렇게 붙이는 수술을 자주 하는데 이거 재건술이고요. 근데 어디서 그걸 떼왔냐면 보통 안 쓰는 다른 쪽 스팔에서 떼와요. 근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모두 혹시 엄지랑 새끼손가락을 붙이고 손목을 살짝 들어보시면 그러면 요거 나오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셔요. 요게 바로 장장근이라고 하는 긴 손바닥근이라고 하는 장장근인데요. 이 부분이 옛날에는 많은 원시 사회에서는 나무를 막 오르고 했었잖아요. 이 나무를 오를 때 이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요새 나무 오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인간이 10% 정도가 이게 없대요. 그래서 요새 별 쓸모가 없으니까 요거를 그냥 안 두고 막 성형수술 같은데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쪽에 연결됐죠? 이쪽이죠? 이쪽에 연결된 근육을 떼다가 힘줄과 함께 떼다가 여기 다친 측부 인대를 보강하는데 재건하는데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요렇게 갖다 붙이는데 여기 요거 왼쪽 그림은 팔자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재건하는 방법이고요. 오른쪽은 도킹법이라 해서 이게 어떻게 도킹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이렇게 시술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좀 조악한 발표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재미없었죠.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재현 씨는 직접 민주대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직접이니까 직접 가서 민주활동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뭐예요? 그럼 지영 씨가 알려주실래요?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법학과에서 알려주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학과의 발표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법학과 팀 뉴트라이얼의 박진규, 박상걸, 김은중, 이주형입니다. 저희가 연구한 주제는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했을 때 우리나라 정부인데요. 국민 발언, 국민 소환 등의 제도를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우리나라 현재 정치 체제 자체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또한 2016년 9월 20일에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10일이 되어서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우리 직접 민주주의 요소 중 하나인 국민 소환 제도를 적용했었다면 좀 더 빨리 탄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대선 투표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입니다. 그래서 일단 18대와 19대 대선 투표율을 보면 18대는 75.8%이고 19대는 71.2%입니다. 19대는 이번에 장미 대선이라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인데요. 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후이고 사전투표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1.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아직까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민주제란 국가의 의사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요소에는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이 있는데요. 국민투표에는 일단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플래비사이트, 레퍼렌덤이 있고요. 국민발언에 이니셔티브라고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민소환에 리콜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투표와 국민소환이 아닌 주민소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제도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시도의 공무원을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접 민주제가 갖는 의의에는 먼저 선거직 공무원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 정치적 무관심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이어서 발표하게 된 진흥고 2학년 김은주입니다. 방금 앞서서 백진규 형이 직접 민주제 사례, 집중 민주제가 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것을 적용했을 때 사례를 다른 나라 사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민투표제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에 대한 적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의 정치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소환제이더라도 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에 관련된 내용은 주제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소환제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인데요. 네, 존 멀스라는 이 아저씨는 탄핵을 당하셨습니다. 2009년에 콜로라도의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셨고요. 그리고 2012년 7월 콜로라도 오로라시 극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12명이 사망하고 58명이 부상당하는 등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국민들은 총기 소지 제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국회에서도 이에 동의해서 입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존 멀스 아저씨는 마이웨이를 던졌습니다. 반대하셨죠? 그리고 주민소환돼서 탄핵당하셨습니다. 방금도 웃으셨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은 원래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 생각대로 이게 법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서 반대를 했는데 국민들의 뜻은 그렇지 않아서 탄핵을 당하셨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겁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겠죠. 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인데요. 네, 그레이 데이비스 이 사람은 98년에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공교육 지원과 의료 혜택 확대 등의 노력으로 일시적으로 지지도가 상승했고요. 하지만 재정 적자, 전력난, 불법 체류자 문제 등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로 지지도가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환돼서 탄핵당하셨습니다. 이거는 일을 못해서 탄핵당하셨는데요. 일 못해서 탄핵당하신 거라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 몇 명이 탄핵되어야 될까요? 이번에는 국민 발안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스위스인데요. 스위스의 CEO 연봉 규제법이 국민 발안되어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1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2억 개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경영자들이 수두룩할 정도로 최고 경영자들의 임금이 높은 곳입니다. 경영팀은 여기 가서 일하면 좋겠죠? 스위스의 제약회사 노바티스는 아무것도 안 하는 대가로 곧 퇴임할 회장에게 7,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77억을 지급하기로 해 고액 연봉 논란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기업 경영진은 과도한 보수를 제한하여 빈부격차를 줄이자는 주장과 함께 CEO 연봉 규제법이 국민 발안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68%의 찬성률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업 최고 경영자의 보수를 주주들이 정하도록 했으며 임원들이 퇴직하면서 특별 보너스를 받는 것도 금지했고요. 이 법을 어긴 시 최대 6년치의 임금에 달하는 벌금형과 징역 3년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지정했습니다. 전혀 국회의 법 없었고요. 오직 국민들의 힘으로 제정했는데요. 정부와 기업계는 국민투표의 통과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정부에서 막았대요. 왜 막았냐면 이게 스위스에다가 연봉규제법을 도입시킨다면 스위스의 기업을 글로벌 기업들은 스위스로 나와서 경제적으로 세트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부가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앞선 세 사례들을 보면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말을 실현하고 있는 나라는 이런 미국, 스위스 같은 이런 나라를 보호하는 말이 아닌가. 아직 우리나라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이게 장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문제점도 있겠죠.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생기신 박상걸 강님이 이어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제가 원망을 받고 있는데 일단 죄송드리고요. 기점인들의 요소의 문제점과 이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 소환 제도라는 게 이제 국민이 이제 국회의원들을 소환해서 이제 탄핵을 시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뭐만 하면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등으로 악용하고 남용돼서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국민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정부들의 그런 손이나 그런 게 전혀 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국민 발안제는 이제 국민이 법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의회주의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의회주의의 위기라고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의회주의의 위기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국회의원의 입지가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만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나 이제 정부도 충분히 이제 법을 제출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회주의 위기에 빠지게 돼 있는데요. 만약 국민 발안제까지 이제 도입이 된다면 국회의원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점점 할 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제 추가적인 법률을 제정해서 이러한 문제 상황이 이제 닥치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 소환제, 소환의 사유를 법에 명시해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민들이 함부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직접 민주주의 이제 요소 아까 설명을 해드렸던 거를 만약 우리나라에 대입을 했었을 때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제 국민 소환제도 최근에 2016년 9월에 일어나서는 안 될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정농단으로서 이제 최순실이라는 그런 괴물이 우리나라에 이제 투입이 돼서 막 피어잡았죠.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9월에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실제 탄핵은 안 나와 있네요. 2017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간까지 이제 충분히 여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 국회의원 제적의원의 절반이 발의에 참여해야 되고 찬성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그런 탄핵 절차가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가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제 국민의당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시간을 오랫동안 이제 걸리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촛불 시위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직접적인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만약에 국민 소환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어서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탄핵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환을 할 수 있었더라면 좀 더 이런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국민 발안제입니다. 국민 발안제가 존재한다면 국민의 의사가 굉장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조두순이라는 그 나영이 사건의 그 성폭행범 2020년에 출소하다고 합니다. 근데 법적상으로 나영이의 옆집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를 근데 국회의원 아무도 이제 발의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국민들이 이런 거를 나서서 이렇게 발안을 한다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좀 지루한 법이었지만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 재현 씨 뭐 하세요? 다음 순서 과에 대한 힌트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설마 혹시 기계? 딩동댕. 자, 다음 그럼 기계학과 팀의 발표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무크에서 기계공학과 팀으로 활동한 팀명 엔트로피입니다. 이제 그럼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네, 맞아요. 드론이죠.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도 응용이 이제 많이 되려고 하는 기계 중 하나인데요. 이제 드론이 실생활에서 이제 작동하는 여가 활동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 사용 드론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는 외국 사례에서는 택배 서비스에서도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기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의 이름이 How Things to Work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들을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이제 이 다음으로 자동차 그리고 로켓, 항공기로 이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다음은 자동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민규라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저는 일단 자동차의 운동성을 평가하는 무게중심을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차례와 같이 무게중심을 결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레이스카의 무게중심, 전기차의 무게중심을 설명할 것입니다. 우선 자동차의 지상고에 따른 성능 차이인데요. 지상고는 이 차체 하부와 이 땅의 높이를 뜻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낮으면 무게중심이 낮아져서 성능이 더 좋아지고요. 이렇게 SUV 같이 이 지상고가 높을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상고가 낮아질수록 그 착석 위치 또한 낮아져 코너를 돌 때 그 탑승자의 무게중심이 그 이동에 따라 좌우 쏠림 형상이 작아집니다. 즉 지상고가 낮아져야 무게중심이 낮아져
더 안정한 드라이빙을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엔진의 배치에 따른 무게중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엔진의 무게는 90kg에서 140kg까지 차지하며 그렇기에 어떻게 배치되느냐가 무게중심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머리에 짐을 지고 있을 때 움직인다면 운동 방향이 바뀔 때마다 짐의 질량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불안정하며 속도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차에서도 똑같은데요. 그 자동차를 주행할 때 엔진이 높게 있다면 엔진의 질량이 이동하여 불안정한 드라이빙과 슈퍼카의 경우 스피드한 드라이빙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개발할 때 엔진의 배치를 최대한 낮게, 최대한 안쪽으로 전후 좌우 움직임에도 질량의 이동폭이 줄어들게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페라리는 엔진의 배치를 이 중앙에 놔둬서 그 질량의 이동폭을 최대한 줄이게 설계합니다. 그 다음은 그 레이스카의 엔진 각도, 즉 이 각도에 따른 무게중심을 설명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승용차에는 이 직렬 엔진을 사용하지만 레이스카에는 0.1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성을 높이기 위해 이 V형 엔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직렬 엔진을 사용하면 피스톤이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높이가 높아져 그 무게중심이 한마디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불안정하고 그뿐만 아니라 V형 엔진에서도 이 피스톤이 각도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데 보통 그 90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120도까지 벌려놓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만큼 좌우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지만 벌어진 만큼 이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낮아져 더 스피드한 그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차에서도 그 가장 많은 무게를 차지하는 것은 배터리인데 그림과 같이 자동차의 최하부에 배터리를 설치함으로써 무게중심을 더 낮춥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그 바퀴 휠에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모터의 무게만큼 무게중심이 더 낮아집니다. 이상 한민규였습니다. 저는 로켓 관련 발표를 맡게 된 장덕고등학교 2학년 윤덕호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하면서 저희 꿈은 항공우주공학자가 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로켓 같은 거 보시면 나사 같은 거 많이들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나사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실지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1년에 약 2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비군사적 목적만을 연구하는 나사에서 24조 원이면 군사적 목적까지 있는 항공우주 분야에 지원되는 예산까지 합하면 그 양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이것처럼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항공우주에 관한 연구를 많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첨단 과학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게 유망한 그런 학과라고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 무커즈 강의를 보면서 속도와 가속도에 관련된 그런 강의를 두고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여러 가지 값들을 구해보는 활동에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일단은 이런 공식들은 물리원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F는 ma에서 알 수 있듯이 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다는 사실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로켓이 아래로 일정한 힘을 가하게 되니까 가속도가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면 아무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 많은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로켓이 분사하면서 연료를 사용하고 또 올라가면서 공기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실은 저렇게 속도가 저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즉 가속도를 미분했을 때 양수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원리도 있어요. 작용 반작용인데 제가 벽을 밀면 저도 밀려나죠. 예. 그런 원리가 일단은 기본적인 토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값들을 구해보는 활동 해봤는데 추진력, 뭐 속도, 상승 고도, 간출, 가스 분출 속도 이런 것들을 혼자서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참고 서적을 통해서 물론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값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추진력, 가속도, 속도, 상승 고도 이런 것들을 구해볼 수가 있었고 저는 마치면서 우선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외국에 있는 민간 기업들도 다양한 로켓을 개발하고 실제로 발사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 동아리 중에 한 명인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앞에 발표를 보셨다시피 기계에 가장 밀접한 물리에 대해서 공부 토론을 하였고 저는 특히 항공에 관련된 물리에 관심이 많아서 양력 마그누스 효과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일단 비행기의 양력을 보면 여러분들은 비행기가 뜨는 원리인 양력을 아마도 대부분 아실 겁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물리적 법칙이기 때문에 양력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양력이란 유체 속의 물체가 수직 방향으로 받는 힘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생기며 유체에 닿은 물체를 밀어내려는 힘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어떻게 비행기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르노의 정리를 이용하여 아래면의 유체의 속도는 느려지고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윗면은 유체의 속도가 빨라지고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 비행기가 뜨게 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누스 효과는 예를 들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가마차기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마그누스 효과인 겁니다. 공이 돌면서 날아가는데 그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으면 한쪽은 빨라지고 한쪽은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어지는 원리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비행기의 날개도 위에는 약간 동그랗고 밑면은 약간 평평합니다. 네. 그래서 위는 가팔라지고 공기가 가파른 것을 따라 빠르게 내려가고 밀도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밀도차가 발생하면 압력차가 발생하게 되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베르노의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네. 저를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씨 팀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나요? 저희 팀은 기초 경제인 재화와 시장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데요. 와, 주제만 들어도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아요. 빨리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팀원들이 준비한 PPT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EAP입니다. EAP란 Economics and Passion의 약자로 경제학에 대한 열정 표현을 보았습니다. 저희 조는 경제학에 관심이 있어 무크라는 활동을 알게 되어 경제학과 관련된 지식과 학습 경험을 쌓기 위해 모였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목차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시학 경제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주제들인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정상재와 열등제, 그리고 재화의 분류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는 이동혁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실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실패란 시장이 자원의 최적 분배라는 과제를 해결해 주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의 결함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시장 실패의 종류에는 환경오염, 빈부격차, 불공정 거래, 공급제 부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들을 야기한 시장에 대해 불신과 해이로 수정 자본주의가 확산되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실패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실패의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경제 대공황이 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란 이웃의 부족으로 인해 대중의 구매력이 낮아지면서 돈이 충분하지 않게 되어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된 현상입니다. 경제 대공황은 1928년에 일부 국가에서 야기된 경제 공황이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 대폭락 즉 검은 모드로 촉발되어 전 세계로 확대되었는데요. 단기적 현상으로 지속되었던 공황은 오래 지속되면서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도시 지역의 실업률은 38% 이상이었고 국민소득은 1929년 이래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공황에 대해 몇몇 지식인들은 자본주의의 종말이 왔다고 주장하며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공산주의를 생각하고 소련을 여행한 경험을 글러쓰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경제 지식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경제 대동화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케인즈 학파의 주장인 수정 자본주의에 따라 뉴딜 정책을 실시하였고 실업자의 수를 낮춰 대중의 구매력을 향상시켜 공황을 해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제는 정부 실패입니다. 정부 실패는 세계의 자원 배분과 공정한 소득 분배를 실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의 시장 계획과 정책이 실패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실패라는 말은 1970년대 말경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당시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은 후 사회는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정부는 재정 적자에 허덕여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 주도형 성장 전략의 한계를 느끼고 그 극복의 대안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실패라는 개념이 생겼던 것입니다. 믿었던 정부의 실패로 다시 신자유주의적 사상이 떠오르며 비정규직의 유연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해결책으로 제기되었고 오늘날까지 아직 불안정한 경제 속에서 사람들은 경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상제와 열등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상품이고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감소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특정한 재화를 명확하게 열등제나 정상제라고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여기에는 되게 멋있는 차와 소고기일 거예요. 소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햄버거는 되게 보통 많이 거지들이나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는 정상제일 수 있지만 보통 사람한테는 소득 수준이 향상되게 될 경우에 패스트푸드인 햄버거를 줄이게 되고 화면 속에 맛있어 보이는 고기와 같은 최고급 요리를 고를 수 있듯이 소득이 아주 높아지면 햄버거는 열등제가 될 수 있고 소고기보다 더 가격이 높은 것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더 원하게 되면 소고기가 열등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 평소에는 지옥철 같은 별명을 가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소득 수준이 향상되어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수 있다면 대중교통은 당연히 정상제에서 열등제가 되는 것입니다. 열등제 사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열등제는 타이어와 연탄이 있습니다. 새빵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온 가족이 방 한 칸짜리 새빵에서 사는 가족은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즉 살림이 더 활짝 피게 되면 새빵을 벗어나 자신이 소유하는 집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새빵이 정상제일 수 있겠지만 소득이 높아지면 새빵은 다시 열등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열등제와 정상제는 약간 상대적인 관점이라서 뚜렷하게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재화의 분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화는 보통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배제성과 경합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배제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해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 다음 경합성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의 특성입니다. 배제성은 약간 돈과 관련된 거라 생각하면 편하고요. 경합성은 약간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이렇게가 배제성이고 이렇게가 경합성인데 여기 가운데 배제성과 경합성의 교집합이 C가 있고요.
나머지 D가 있습니다.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자연 독점적 제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B는 공유자원, C는 사적재, D는 공공재입니다. 자연 독점적 재화에는 통신사 및 유료 케이블 방송 서비스 등이 속하고 이거는 돈만 내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C는 사적재로서 우리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시장에서 사고 파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속합니다. 그리고 B는 공유자원입니다. 공유자원에는 공유지, 어획자원 등과 같이 바다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이렇게 낚시하는데요. 돈을 안 내고 그냥 경쟁을 통해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D는 공공재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상 충분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국가와 공기업에서 공급합니다. 여기에는 국방, 치안, 교육의 혜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이야기가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팀인데요. 저희 팀도 먼저 열심히 했다고요. 아, 정말요? 기대되는데요? 저희 교육학과 팀은 사무식 수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교육학과가 참여식 수업에 관련이 있나요? 당연하죠. 일단 저희 발표를 들어보라고요. 그래요. 지금부터 교육학과 팀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Be a Teacher 줄여 비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선생님들이 참여식 수업에 대해서 어떤 참여식 수업이 바람직한 수업일까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했어요. 네, 저는 형식적인 모든 조장인 최재형입니다. 저는 서우세입니다. 저는 신예은입니다. 저는 윤지향입니다. 저는 박가린입니다. 저는 임수아입니다. 저는 이명호입니다. 네, 저희 교육팀에서는 지난 4개월간 edX라는 사이트에서 Classroom Strategies for Inquiry Based Learning이라는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이 강의는 참여식 수업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총 5G 모듈인 Engagement, Exploration, Explanation, Elaboration, Evaluatio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인게이지먼트에서는 토익 수업과 비슷한 형태로 학생들이 각자 조별로 한 주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눠보는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흥미를 유발시켜 참여도를 높이고 교실을 주의하며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각자 조원들끼리 서로의 생각을 비교하며 소통하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익스플로레이션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탐구해보는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모형과 도표를 제시하며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교사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관찰한 것들을 기록하며 탐구의 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익스플레이션에서는 플링러닝과 같이 학생이 교사가 되어 앞서 배운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교육자로 학생이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격려를 해주고 학생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시 관련 질문을 통해 스스로 정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지식을 입 밖으로 꺼냄으로써 그 지식에 대해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의 elaboration에서 교사는 교문 내에서 역할을 정해줌으로써 생산적이고 협동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하며 직접적으로 답을 알려주지 않고 질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답을 도출할 수 있게 합니다.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해보고 그들의 지식을 확장시키며 조원들과 그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로써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해 주어진 지식보다 더 나아가 다른 지식까지 탐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이벨루에이션에서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과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비교하며 서로 평가해보는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 동안
잘못된 부분을 건져가지고 보충해야 할 지식을 확인시켜주는 보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자신감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교사가 문방해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강의를 통해 찬원식 수업을 간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고 찬원식 수업의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접근을 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찬원식 수업은 학생들의 참여도와 적극성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며 스스로 알아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고 그 다음에는 박가린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바람직한 수업 방식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탐구를 진행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Classroom Strategies for Inquiry Based Learning에 대한 edX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참여와 소통을 중시하는 질문 위주의 수업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이에 따라 다양한 수업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왼쪽은 강의식 수업, 오른쪽은 참여식 수업의 모습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강의식 수업은 참여식 수업보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습니다. 이에 비해 참여식 수업은 훨씬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의식 수업과 참여식 수업 중 어떤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식 수업이요. 강의식 수업이란 교수자가 일반적으로 학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교육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강의식 수업은 교수에 의한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여식 수업에는 발표 수업, 플랜러닝, 토론 수업, 멘토 활동이 있습니다. 먼저 발표 수업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동료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효과를 만들어내는 교수 학습법입니다. 발표 수업은 자신이 가진 정보의 체계를 다시 세울 수 있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교육 후 익힐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립러닝을 소개하겠습니다. 플립러닝은 역순학습이라고도 하며 온라인을 통해 선행학습을 한 뒤 오프라인으로 교수와 토론식 강의를 진행하는 역진행 수업 방식입니다. 플립러닝은 교육의 질 향상, 교육비용 절감, 교수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수강생들의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이끌어내고 학습자와 교수자의 양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습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토론 수업은 학생들이 각자의 생각이나 경험을 발표하거나 남의 생각이나 경험을 받아들임으로써 다면적으로 사물을 보고 실질적으로 본질을 추구하는 역동적인 수업 방법입니다. 토론 수업은 학생을 수업의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바뀌게 하고 그와 동시에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므로써 죽어있는 수업을 살아있는 수업으로 만들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멘티 수업은 멘토가 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멘토링을 활용한 수업 기법입니다. 멘토-멘티 수업을 통해 학습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 대인관계 능력 증진, 진로교육 등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임수아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명진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4명에게 참여식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참여식 수업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참여식 수업을 받아봤다면 언제 접해 봤는지와 같은 5가지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참여식 수업의 인식도에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 한 번쯤은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몇몇 과목에 한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참여식 수업의 유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학생은 보통이 대다수이고 많은 학생들은 잘 모르고 있는 반면 교사는 잘 알고 있다와 매우 잘 알고 있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어떤 수업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토론 수업, 그다음 멘토-멘티 활동이 사례로 가장 많이 설문에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식 수업을 받아본 적 있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 학생들의 대다수는 중학교 때 접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는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참여식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명서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바람직한 수업 방식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를 통해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사전 설문조사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토론식 수업과 멘토-멘티 수업이라는 두 가지 수업 방식을 가지고 학습의 능률과 각 장단점을 파악해보기 위해 학교 내 교육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수업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실시한 수업은 토론 수업이었는데요. 2학년 문화교과서에 실린 한강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을 읽은 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 한강근이 자기 혼자서 규칙을 지키려다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지 못한 채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 제시되는데 저희 동아리에서는 이 부분을 모티브로 삼아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는 주제를 두고 토론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규칙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팀과 규칙은 자신이 해를 입어 상황이 온다면 유도리 있게 어겨도 된다면 반대하는 팀으로 나뉘어서 토론을 나누며 작품에 대해 토론하였는데 이번 토론 수업을 통하여 한 작품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며 생각도 넓히고 다른 사람과 의견 공유를 하며 교사가 아닌 학생이 수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수업 진행 방식의 장점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행한 수업은 멘토-멘티 수업이었습니다. 수업 내용은 미분의 도입 부분에 나오는 평균 변화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현재 1학년이 멘티, 2학년이 멘토로서 짝을 이루고 있는데 수업 진행 방식으로는 2학년 멘토가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멘티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해주고 실제 교사와의 수업보다 훨씬 덜 딱딱하고 덜 지루한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멘토-멘티 수업의 장점을 바탕으로 하여 강의식 수업보다 편안한 수업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강의식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수업 시간에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로바로 질의응답을 하여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 빠른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도 멘토-멘티 수업의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들은 저희 동아리 부원들이 두 가지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후에 수업 방식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죠. 이렇게 저희는 직접 수업 시연을 통해 각 수업 방식에 따른 교사의 적절한 역할과 그에 따라 어떤 수업을 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조력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글로만 접하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을 해봄으로써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예은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연구한 내용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교사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수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던 토론 수업과 멘토-멘티 수업을 직접 실현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토론 수업에서는 학생 모두가 수업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이를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멘토-멘티 수업에서도 학생 모두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직접 교수자가 되어 가르친다는 점에서 잘 알고 있는 지식과 부족한 지식의 경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강의식 수업과는 관련이 적으면서도 학생들 모두에게 유익한 토론 수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식 수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끌어야지 가장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는지에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론 수업 시 교수자가 개입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탐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수자의 개입 비중이 클수록 효과적인 토론 수업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연구 계획의 진행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실험 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실험 계획을 살펴보자면 먼저 고등학생 40명을 임의로 선발한 뒤에 A집단과 B집단으로 분류를 합니다. A집단에는 교수자의 개입이 크도록 하는데 이는 교수자가 찬성 측이나 반대 측에 직접 들어가서 학생들과 같이 토론 수업에 임하는 것이고 B집단에서는 교수자가 사회자로서의 진행자 역할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토론 수업을 진행한 후에 A집단과 B집단의 결과를 테스트해서 비교하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연구를 차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목표지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강의를 수강하면서 단계별 학습 코칭 방법에 대해 익히며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연구하면서 더욱 저희의 꿈에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발표를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만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영 씨처럼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 힘든 점도 많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한 발짝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이 발표 대회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영화배우 제임스 딘은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임스 딘의 말처럼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안재현, 윤지영이었습니다.